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밤 사이에 3대 지수 모두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이날 미국 증시는 장중 내내 혼조세를 보였어요. 상승 하락을 반복하기도 하고 지수별로 상승의 엇갈림의 움직임도 나타나기도 하고 자, 이런 가운데 장 막판에 상승으로 돌아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시장을 돌아서게 할 만큼 어떤 커다란 이슈가 있었느냐? 사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장중에 이런 내용은 있었습니다. 8월 PPI 지표, 즉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외로 좀 좋았습니다. 게다가 2개월 연속 생산자 물가가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에 비해서 생산자 물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날 미국 증시의 반등은 전날 급락에 따른 소폭 반발 매수세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 가운데서 그래도 종목별로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자, 먼저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9월 14일 수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날 2020년 6월 이후 최악의 날을 맞이한 이후 이날장에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기는 했었는데요. 장 마감 직전 모두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여전히 전날 발표됐던 미국 8월 CPI 충격은 남아있지만 8월 PPI가 예상에 부합해서 그나마 시장을 진정시켰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8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었는데요. 예상치를 웃돌면서 뉴욕 증시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리고 간밤 발표된 8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그래도 둔화가 됐고요.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아서 그나마 안도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8월 PPI는 전년 대비 8.7% 상승했고 전월 대비해서는 0.1% 하락했는데요. 전망치가 8.9% 상승 그리고 0.1% 하락이었기 때문에 상승률이 조금 더 낮거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월에 11.3% 그리고 7월에 9.8%에 이어서 8월에도 역시 8.7%로 나오면서 두 달 연속 둔화세를 보인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시가 상승 랠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변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가 약 2%가량 올랐습니다. 소비재 섹터와 유틸리티 섹터 그리고 기술 섹터도 올랐는데요. 반면 자재와 부동산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기업 재창조를 선언을 하고 또 매출 성장률 목표치를 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매장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고 중국에서는 향후 3년 동안 9시간에 1개씩 매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사업 여건 악화로 경영진이 실적 압박에 직면해 있고 또 노조 설립 열풍이 겹친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메타 플랫폼 보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은 지난해 말 미국 증시 시가총액 5위였는데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1년 만에 시가총액 10위로 떨어졌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가속화된 경쟁 그리고 광고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메타는 시장 급락과 함께 하루 만에 9.4% 하락했는데요. 이때 시가총액이 비자 다음인 10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작년 말에 약 1조 달러의 절반이 채 안 되는 4,120억 달러입니다. 메타 플랫폼과 더불어서 엔비디아 역시 올해 들어서 시가총액 순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초 시가총액 7위를 차지했었는데요. 현재는 시가총액 3,270억 달러로 1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매출에 타격을 준 재고 문제가 있었고 또 미중 갈등으로 인공지능과 같은 고성능 제품들의 대중 수출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니콜라 소식도 보겠습니다. 니콜라는 오늘 6.7% 상승했습니다. BTIG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BTIG는 니콜라가 트럭 탈탄소로부터 탄력을 받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더나는 6% 넘게 올랐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가능성 때문이었는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모더나의 CEO인 스테판 벤셀은 코로나19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를 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합니다. 철강 생산업체인 뉴코는 이날 장에서 11% 넘게 급락했는데요. 3분기에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뉴코는 주당 6.3달러에서 6.4달러의 수익이 예상된다라면서 금속 마진이 수축되고 당사의 시트와 플레이트 밀의 운송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상승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여전하지만 공급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높아진 가스 가격으로 인해서 가스에 대한 수요를 일부 가져올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 석유 수요가 올 4분기에는 제자리 걸음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유가 배럴당 약 88.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큰 폭으로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하락세 이어가면서 2만 달러를 하회한 채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네 가지의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거예요. 포기를 모르는 개미라는데 개미 투자자들이 여전히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농구 만화의 그 명대사를 생각을 하면서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이런 네네. 대사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키워드를 선정을 해봤는데 말씀을 해주셨듯이 CPI 쇼크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근 한 2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반다리서치라는 기관의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은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에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20억 달러 규모로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의 마지막 10분에 또 매수가 특히 집중이 됐다라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주식을 좀 살펴보니까 나스닥 100 지수라든지 S&P 500 지수라든지 이렇게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지만요. 이미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같은 빅테크, 러버 이런 주식들도 담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반다리서치 측에서는 하지만은 개인도 이제 백기투항, 캡슐레이션의 징후가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 저점에 증시가 다시 한번 좀 근접할 시에는 이 개인들도 매수를 좀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로 한 두 가지 정도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올수록 증권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계절성을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형편없는 수익률. 지금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올해 한 평균적으로 27% 마이너스가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반달 리서치 측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시장의 속설로만 보자면 개인들이 이제 거의 포기를 하고 떨어져야 그래야 이제 시장 바닥이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매수했던 그 개인들의 매수 규모는 과거에 비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거의 뭐 올해 들어서는 가장 많은 정도, 두 번째로 많다라고 하거든요. 지난 이 5월 5일에 26억 달러를 이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매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5월 4일 날 미 연준이 FOMC에서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75bp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날의 지수가 한 3% 정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이것으로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의구심,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5월 5일 날은 주가 지수가 뭐 3% 정도 또 급락을 또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개인 투자자들이 공격적으로 26억 달러 정도를 매수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20억 달러 정도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것이 시장의 시사점을 좀 던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개미들도 좀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와 관련해서도 반달 리서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백기투항이 결국은 시장의 진 바닥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특히 지치게 된다면은 기관들이 주식 전반 그리고 특히 IT 업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또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지속 가능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좀 아이러니한 분석을 이번에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용감하네요. 이렇게 시장이 급락하는데 개인들이 그렇게 큰 금액을 매수했다고 하니까 자 여전히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철도 파업이라는 키워드인데 이르면 자칫하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의 철도 파업이 시행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미국의 철도 파업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냐? 바로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미국의 철도 업계가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철도 노조와 정부 간의 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협상 마감 시한이 또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철도 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왜 우리가 이 철도 파업에까지 미국의 철도 파업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느냐? 몇몇 사람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은 일단 땅이 넓기 때문에 운송 물량 그리고 수송 물량의 굉장히 큰 부분을 철도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유니언 퍼시픽에 따르면 미국 화물 운송 가운데 28%가 철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철도 운송 가운데 52%가 원자재 수송입니다. 뭐 석탄이라든지 뭐 광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철도 파업이 시행이 된다면 결국은 다시 공급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몇몇 철도 서비스는 이번 주부터 약간씩 서비스랑 이런 그 철도 서비스를 좀 중단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여객 철도 업체인 암트랙은 일부 장거리 열차를 중단을 했고요. 또 일부 화물철도의 수송 서비스를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미국 업체들은 제조업체가 부품을 공급받을 때 이 철도 운송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이제 수입했던 물량을 항구에서 이 소매업체로 들여올 때 그때 또 이런 철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미국의 일평균 경제 생산량은 63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철도가 파업을 할 때 결국은 매일 20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 손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건 분명히 좀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게 뭐 철도 파업이 진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또 잠재적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부추기게 될까?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지금 염두를 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지난 2년 정도간 공급망 차질이라는 거에 좀 시달리고 있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뭐 40여 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데도 여기가 굉장히 많이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공급망 차질의 원인이 한 3가지 정도였어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뭐 락다운 이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요가 너무나도 급증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좀 부족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구인난 이런 요인들을 들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철도 파업이라는 이슈는 여기에 또 하나의 공급망 차질 이유를 더해주는 그런 이슈로 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웰스파고 같은 기관에서는 인플레이션 관련한 새로운 리스크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재화 가격 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좀 안도를 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러니까 재화 가격은 지금 좀 빨리 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철도 파업이 방해를 할 수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화물 운송 가운데서 철도를 통한 것이 20%대 후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와 또 관련을 해서도 제이슨 밀러 미시건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전체 화물의 3분의 1, 그리고 많게는 한 45% 정도가 한 번은 철도 운송과 관련이 된다, 거쳐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영향이 생각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꿈은 클수록 좋다. 넷플릭스의 사진이 보이는데 넷플릭스의 꿈, 어떤 꿈 얘기하는 걸까요? 뭐 최근에 또 K 콘텐츠가 이제 상을 또 타면서 넷플릭스가 오징어 관심을 게임 다시 진짜 엄청났죠? 맞습니다. 네. 이제 받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지금 크게 꾸고 있는 꿈은 이제 광고를 포함한 새로운 구독 클래스,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요, 넷플릭스가 내년 말까지 이 같은 광고 클래스의 구독자가 4천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체 전망을 광고를 이제 사줄 그런 광고주들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넷플릭스 측에서는 올해 광고 클래스 구독자를 한 440만 명 정도, 그리고 미국에서만 11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3분기께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 정도, 그리고 미국에서는 1,330만 명 정도가 이 같은 광고 클래스를 구독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넷플릭스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야후 파이낸스 측에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해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이 같은 소식에 환호를 했습니다. 장중한 때 넷플릭스 주가가 약간 4%까지 상승하는 구간도 존재를 했습니다. 야, 넷플릭스 광고 모델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구독을 하게 되면 중간에 광고 한번 본다. 네네. 이 정도의 개념인 거잖아요. 자, 과연 이 사업 전략이 정말 극적인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냐. 시장의 기대감은 어떨까요? 사실은 넷플릭스가 이렇게 좀 싸면서 광고를 포함한 클래스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 구독자 성장을 다시 한번 좀 가속화시키겠다. 그리고 좀 수익화 측면에서도 다변화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이제 이 같은 광고 클래스 도입에 대해서 의견은 다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히 지금 시장의 관심도가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언제쯤 도입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원래는 한 내년 초쯤으로 예상이 됐었다가 지금은 한 4분기, 그러니까 뭐 11월 정도에 이 같은 광고 클래스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좀 앞당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감을 나타내는 기관들의 좀 의견을 좀 인용을 해드리면요. 일단 이제 JP모건 측에서 시장과 우리가 좀 소통을 해본 결과 출시가 다가올수록 이 같은 광고 클래스와 관련한 우호적인 심리, 그리고 전체적인 관심도가 올라오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맥커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그 바로 이유가 이 같은 광고 클래스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어요. 그러면서 2025년쯤에는 관련 매출이 한 85억 달러 정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또 표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의견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경계론 측면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벤치마크 같은 기관에서는 넷플릭스가 꿈을 너무 좀 크게 꾸고 있다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1000회 노출당 비용, 광고 비용을 CPM이라는 지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넷플릭스가 지금 65달러를 요구를 하고 있더라. 근데 훌루라든지 뭐 아마존 이런 데서는 20에서 30달러 정도를 요구하는 것에 반해서 2배 이상의 광고주들한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기관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승부수라는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는데 스타벅스가 정말 대담한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스타벅스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단 현재 중국 내의 매장 개수가 올 연말까지 약 6천 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2025년 앞으로 3년 내에 3천 개의 매장을 더 늘려서 2025년이 되면 9천 개 매장을 중국 내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대담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중국은 코로나 봉쇄와 해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의 중국의 동일 매장 매출은 지난 분기에 44%나 감소했습니다. 정말 매출이 급감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대담한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스타벅스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국 내 매출이 약 2배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 미중 갈등도 상당히 심한 데다가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담한 그 승부수를 던진다는 게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결단을 내렸던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커피 산업이 아직도 걸음마 단계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중국인 한 명당 커피를 어느 정도 마시는지 보니까 1년에 10잔에서 12잔밖에 안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뭐 저도 그렇고요. 하루에 뭐 한두 잔은 기본적으로 마시는 것과 너무 상반되죠. 1년에 10잔 마신다고 합니다. 자, 게다가 이제 코로나에 따른 매출 타격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확장 계획을 세웠을 때 훨씬 장기적으로는 더 엄청난 성장을 누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실 스타벅스는 뭐 팬데믹 때도 그랬고요. 그 이전부터 사실 꽤 몇 년간 지지부진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스타벅스에 투자할 때가 되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월가의 판단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투자자의 날 이 부분에서 좀 내용이 나온 것이잖아요. 근데 네. 이제 투자자의 날 관련해서 뭐 투자 의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뭐 시장의 초기 반응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에 시장이 좀 환호한 것 같은데요. FY 2023년에서 25년까지의 조정 EPS가 15에서 20%씩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도 7에서 9% 정도로 제시를 했어요. 증가율을. 근데 이것은 통상적인 수준과 비교를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기존 전망 대비해서 상향한 셈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또 환호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4월 달에 우리는 뭐 신규 투자에 더욱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단했었던 자사주 매입도 내년부터 재개를 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의 날 내용은 뭐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공격적으로 매장을 확대하는 것, 이 당연히 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예전에 우리가 스타벅스가 뭐 코로나19 영향도 없고 좀 사업이 안정적일 때 가장 핵심적으로 봤던 지표가 바로 매장 수를 얼마나 빨리 늘리냐였어요. 근데 다시 한번 중국에서의 매장 수 늘리기가 시장이 좀 화두가 됐다라는 점, 즉 이제 스타벅스도 정상 궤도에 다시 한번 좀 올라왔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또 소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한 가지씩 짚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프리미어센터 최진석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